어렵게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히신 서지현 검사를 응원합니다. 차별과 불의에 맞서서 이 땅에 맞서 싸우는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을 응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함께하겠습니다. 밀양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천 화재에 이어서 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 국민들께서 받으셨을 충격이 그리고 슬픔이 더 크셨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참사에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 역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안전보다는 비용 절감을 중요시하고 필요한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과거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법과 제도, 관행을 근본에서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국민이 그만하면 되었다고 할 때까지 끈기 있게 혁신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시급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소방안전 관련 3법이 처리되었습니다. 필요한 추가 대책 또한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득 양극화와 주거 불안정은 국민의 고통을 상징하는 대표적 민생 현안입니다. 정부 여당 대응 방안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임금 격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구조화된 저임금에 따른 내수 침체와 일자리 축소, 영세 상공인의 경영 악화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이 소비와 투자를 선도하는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57만 원입니다. 그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수준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반대와 거부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하루 8시간씩 성실히 일한 대가로 157만 원이 그렇게 무리한 액수입니까? 입장을 바꿔봅시다. 한 달에 157만 원으로 내 가족을 온전히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최저임금 현실화는 비용의 차원을 넘어서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물론 불공정한 경제 구조에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 중소기업인에게 인건비 추가 부담은 걱정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 감면 등 총 5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에 따른 부담이 중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시장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성장과 국민들의 성원과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해온 재벌 대기업들도 책임있 경제 주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고통 경감에 앞장서야 합니다. 중소기업인들의 어깨를 짓눌러온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약탈적 카드 수수료와 본사 로열티 문제의 경우 근본적 수술에 나서겠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것 또한 확실한 민생 현안입니다. 최근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집값이 수억 원씩 급등하는 등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내 집 마련이 가장 물가가 비싸다는 뉴욕보다 3.5년이나 더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제적 약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모기지도 재설계하겠습니다.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 잡도록 반드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구체적인 민생 현안에 대한 해결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사회 변화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 성공과는 달리 대한민국 전체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3%대를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저성장의 늪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오는 2020년에는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의 성장판은 닫혀가는데 지난 보수 정권의 잘못된 진단과 처방은 위기를 더 가중시켰습니다. 삼성 등 일부 초거대 기업이 사상 최대의 영업 실적을 내어도 연관 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세계에서 2번째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월급 봉투는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산업, 기업, 개인 간의 양극화와 불평등 역시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1998년 이후 GDP는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고용률은 60%대 중반에서 답보 상태입니다. 제라드 번스타인이 지적했던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절벽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당 을지로 위원장으로서 현장에서 접했던 국민들의 삶 역시 불평등과 양극화,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 찬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초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급속한 산업 재편 역시 또 다른 위협입니다.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구조적 모순들을 바로잡고 거대한 시대적 변화도 함께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기의 대한민국, 새로운 비상구가 필요합니다. 거센 도전의 파고 속에 국민의 삶을 지키고 거대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사회적 총의를 하나로 모으는 그릇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사회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 국가 운영의 방향과 청사진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저 역시 2주 전부터 사회적 대타협의 깃발을 들고 주요 경제단체와 노동단체, 소상공인 단체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모든 경제 주체들 역시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노사정 대표 6자 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했던 사회적 대화기구 복원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흉금 없는 대화와 토론이 이어져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노사정위원회의 복원과는 별도로 새로운 사회적 공론회장 조성도 필요합니다. 저는 여야와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가칭 사회적 연대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사정위원회의 기본 구조는 2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연대위원회는 이를 감안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내자는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빠져 있었습니다. 여야가 사회적 대화 초기부터 함께 참여해야 대타협의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성공적인 사회적 대타협 사례 역시 정치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그 주요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나라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정치권과 경제주체 모두의 대승적 결단을 호소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야당에게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 일정 준수를 촉구합니다. 이후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확정되어야 하는 만큼 보다 속도를 낼 것을 호소드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이제 아흘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에게는 백수를 넘기신 노모가 계십니다. 지난 2010년 어머니께서는 최고령 이산 가족으로 북에 두고 온 제 큰 누이를 60년 만에 만났습니다. 2박 3일간의 짧은 만난 뒤 이별의 순간 작은 버스 차창을 통해 마지막으로 잡았던 누이의 손을 차마 놓지 못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만날 때 표현할 수 없는 절박한 기쁨과 헤어질 때 뼈가 끊어지는 고통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 어머니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은 평창올림픽입니다. 아니, 이 땅의 모든 가족들이 평창올림픽에 대해 헤어진 가족과 살아생전에 재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통해 끊어졌던 대화의 통로가 다시 이어지고 엉킨 긴장의 실타래가 풀어진다면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평창으로 문을 연 남북관계 해빙의 효과는 이산가족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북한 참가로 세계는 이미 평창을 평화라 부르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역시 세계 유일의 분단국에서 평화의 강력한 메시지가 전파되게 될 것이라고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인 92개국 3천여 명 선수단은 물론 21개국 26명의 각급 정상급 인사들도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의 축제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 또한 막대합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 완화가 진행될 경우 대외 신인도 개선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도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미 금융시장에선 우리나라의 국가 부도 위험 지수가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남북 협력이 심화돼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실현될 경우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과 성장 동력도 갖추게 됩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물론 우리 청년들의 미래 또한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곧 답이고 평화가 곧 민생인 것입니다. 제가 올림픽을 둘러싼 정쟁을 중단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일치단결된 힘으로 평창올림픽을 성대히 치러내고 이를 통해 평화와 민생의 문을 활짝 열어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미 지난 2011년 여야는 평창올림픽 특별지원법을 통해 남북 단일팀 구성과 체육교류 확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야당도 올림픽의 성공과 남북 평화를 바라고 있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쟁을 자제하고 국회 결의안 처리에도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